같지만 정말 24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앞으로 물가, 금리 모든 측면에서 한번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2021년에 진짜 외로웠거든요. 인플레 온다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돈을 만든 다음에는 인플레라는 게 우리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종이돈을 만들기 전엔 거꾸로였어요. 디플레가 문제였죠. 여러분, 금이나 은, 여러분 혹시 집에 금송아지 키우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금송아지 한번 사면 절대로 안 파실 겁니다. 금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전에 중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부자들이 금화를 한번 손에 넣으면 아이고 아깝거든요. 전부 다 이걸 그냥 금화로 갖고 있습니다. 이걸 화폐가 퇴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금을 캐는 속도보다 부자들이 금을 축적하는 시간이 더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디플레에 시달렸고, 딱 한 번 인플레가 왔는데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 위에서 막대한 은광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인플레가 왔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종이돈 만든 게 의외로 가난했던 스웨덴이거든요. 왜냐? 하도 가난해서 금이나 은이 없어서 거래 수단으로 구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무거우니까. 왜냐? 그때도 그 구리는 값어치가 없었기 때문에 구리 5kg이 10 스웨덴 달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거래하려면 장정들이 구리를 실어 날라야 됐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한 은행이 꾀를 내죠. 야, 우리 은행 금고에 넣어둬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한테 구리 보관증을 써줄게. 이게 바로 최초의 지폐입니다. 근데 이게 비극으로 끝났어요. 왜 그랬냐? 스웨덴 왕가가 바로 이 구리 보관증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권한을 빼앗습니다. 그런 다음에 갖고 있는 구리의 수십 배를 발행하니까 나중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던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지폐를 발명한 다음에 항상 인플레였는데 40년 동안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죠. 세계화가 더 빠르게 작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화 이전에는 우리가 뭘 생산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트남에 공장을 짓는다? 불가능하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친소련 정권이 돼서 만약에 우리 자산을 다 빼앗는다? 불가능한 그런 투자였습니다. 근데 미국이 혼자서 패권 국가가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 미국한테 반기를 든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근데 감히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진짜 참담한 경제 제재를 했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18kg이 빠지는 진짜 최악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감히 서방의 자산, 미국의 자산을 떼어먹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베트남에서 이 인건비가 30분의 1 얼마든지 투자하니까 노동의 가격이 싸졌죠. 그리고 자본도 이렇게 떼먹힐 염려가 없어지니까 자본시장의 초효율화가 일어나면서 돈값이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요즘 유가 비싸네 마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기껏해야 한 78달러? 이 정도입니다. 근데 1979년에 유가는 1배럴에 30달러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78달러, 77달러 이런 건 얼마나 싼 거예요? 겨우 2.5배밖에 오르지 않았죠. 1979년 대비 버스비는 40배가 넘게 올랐고, 대학 등록금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 등록금이 39만 원이었습니다. 79년에는 거의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유가는 3배가 안 올랐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뭘 생산하는 데 있어서 돈값 싸죠. 인건비 싸죠. 원자재 싸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인플레가 올 거라고 말을 했느냐? 그 세계화가 끝나면서 이제 자본의 국경도 생겼고, 이제 투자했다가 떼먹힐 수가 있어요. 패권 전쟁 때문에 세계화가 일시적으로 시작됐다. 패권 전쟁만 끝나면 세계화는 마무리되지 않겠냐? 앞부분은 맞습니다. 뒤가 틀렸어요. 왜? 패권 전쟁만이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코끼리 커브라는 겁니다. 자, 가장 가난한 사람을 0으로 놓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100으로 놓은 겁니다. 이 커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1988년부터 20년 동안이 세계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됐던 때입니다. 근데 이 20년 동안 소득이 누적적으로
얼마나 늘었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여러분 미국이 세계화를 주도했으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는 우상향을 해야겠죠. 우상향. 그래서 미국이 가장 이득을 봤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야 될 겁니다. 왜? 미국의 중산층이나 서민조차도 상위 20% 안에 들거든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화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게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가운데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나라도 해당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88년부터니까 한국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화를 통해서 왜 우리가 또 중국이 이득을 받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공장이 전부 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해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2016년에. 왜 이런 오판을 했느냐? 세계화 때문에 열받았던 러스트벨트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럽의 제조업 근로자들,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들. 정확하게는 33년 동안 하나도 안 늘었어요. 언제부터 이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늘었냐? 2017년부터 늘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민자를 다 막았더니 그때부터 실질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에 대한 인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미국인들 중산층이 진짜 거의 88년부터 쌓인 그 분노가 지금 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유럽은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실용적이어서 바이든이 트럼프의 정책을 카피했지만 유럽의 진보는 뼈대 있는 진보거든요. 그래서 우파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청년들이 기성 정치인들, 우파도 좌파도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극우라는 세력을 지지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앞으로 어떤 그래프냐? 세계화를 다시는 불러오지 않을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인플레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건 바로 찰스 구다트라는 영국의 석학이 한 8년 전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분 주장은 고령화가 되면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가 오는 게 정상인데 일본이 디플레가 왔던 건 오직 세계화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본 때문에 고령화가 오면 디플레가 온다는 건 완벽한 오판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일단 노동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만 한 사람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게 이분 주장이었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야 이분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21년부터 인플레가 온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죠. 2017년부터 임금이 제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2017년이 무슨 해냐? 트럼프가 취임한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이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잘 보시면 거의 직선으로 그으면 인건비가 오른 게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인건비가 떨어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불법 이민자를 한 해에 200만 명씩 2022년, 23년에 바이든이 국경 수비를 허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